내장 지방은 잡히지 않는 내부 안쪽 장기 속에 끼어있는 지방이에요. 전반적으로 뱃살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는 사람들 특징 중에 섭취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뱃살을 빼시려면 야식을 먹더라도 먹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충분히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나이 들면서 뱃살만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나이살이라 그래가지고 뱃살이 자꾸 나온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나이살이라는 용어는요, 정식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그 살이 주로 뱃살로 모여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살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모든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만 생기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기초세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생깁니다. 여성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있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르몬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여성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폐경기, 완경이라고 하죠. 이 폐경기를 접어들면서 호르몬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닥을 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성 호르몬이요, 폐경이 된다 그래서 그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은요, 40대 초반부터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바닥 수준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 초중반이 되면 급격하게 내장 지방이 찌게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가임기 때는요, 골반 쪽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이런 체형이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남성하고 똑같이 이 뱃살이 나오는 체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이 급격히 쌓이면서 여성들은 폐경기 즈음이 되면요, 없었던 병들이 다 생겨요.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성인병에 전초에 다다르면서 성인병이 실제로 생기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각종 이제 질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근육도 잘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 이제 뭐 성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호르몬의 문제는요, 남녀 공이 다 살이 찌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 중에 여성들은요, 너무나 급격히 생기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죠.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육 감소예요. 근육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많아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아프고 또 근손실이 자꾸 생기죠. 이제는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의학계 쪽에서 논의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공식 진단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근육이 너무 빠지게 되고,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요, 비만은 더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고 우리 몸의 혈당의 저장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해지면 혈당이 불균형해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 대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근육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의 문제와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있어요. 숨 쉬고 배설하고 먹고 잠자고 이럴 때 쓰는 에너지거든요. 활동하지 않을 때도 쓰는 에너지인데, 이 기초대사량이 젊었을 때는 아주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아이들 보면은 뭐 겨울에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런 건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근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는 몸이 돼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뱃살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지방을 크게 나누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어디든지 잡으면 잡히는 요것이 피하 지방이고요. 내장 지방은 이 잡히지 않는 내부 안쪽에 있는 장기 속에 끼어 있는 지방이에요. 예전에는 이 내장 지방이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죠.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서
온갖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뿜어내는 호르몬 조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면요, 내장 지방에서 뿜어내는 온갖 사이토카인들, 나쁜 물질들이 뿜어 나오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의 문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뱃살이 찌게 되는 중년에 있어서의 또 나이살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뱃살이 찌는 이유가 다른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살찌는 부위가 다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대부분 이제 살이 찌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층의 여성들을 보면은 살이 쪘을 때 주로 피하 지방에 살이 찝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살이 찌면요, 무조건 내장 지방으로 살이 쪄요.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초기에는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성인병의 이제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들도 검사를 해보면은 온갖 성인병이 다 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이 주로 쌓이다가 나중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 폐경기 정도가 되면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러한 지방이 쌓이는 부위의 변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찌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배만 살이 찌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가장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적절히 일을 해주고 들어가서 쉬고, 그럼 췌장도 같이 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인슐린이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인슐린이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점점점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그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건강 검진을 하시면 대사증후군 유형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깊은 속에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의 또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비만이 있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요, 뱃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게 돼요. 뭐 당화혈색소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체내 공복 인슐린 레벨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대사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대사를 이루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 단백질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내장 지방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마른 비만으로 갈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 이런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도 상당히 뱃살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내장 지방을 빼고 근육을 올리려면요,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조금 걷기만 하시거나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늘지를 못합니다.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근육이 혈당을 머금었다가 뿜어냈다가 하는데, 이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머금지 못하고 내장 지방이 더 쌓이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이 늘 틈이 없어요. 뭐 어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계속 하신 분들은요, 자꾸만 내장 지방이 찐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내장 지방이 찌는 분들 중에서 운동 방식이 좀 잘못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너무 하시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찔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수면과 스트레스예요. 우리 내장 지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 수면을 못 취하면요, 우리 몸에 이제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혜택을 못 누리게 되고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녀석은요, 우리 몸이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줬지만 지금 현대인에게는 이 내장 지방을 쌓는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내장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요. 현대인들에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내가 내장 지방이 정말, 뱃살이 정말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수면과 스트레스의 문제를 항상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시간 반 전후에 숙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 산책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다든지 종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식단을 꾸릴 때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정말 강조했잖아요. 단백질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뱃살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단백질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백질이 풍부해야 뱃살로 가는 지방이 줄어들고요, 근육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의 섭취량을 정상인에서 봤을 때는 kg당 0.8에서 1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60kg의 성인이라면 60g 정도가 되겠죠. 0.8에서 1.2g이니까 약 1g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은요, 단백질 섭취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 요구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1.5g 이상 드셔도 됩니다. 60kg의 성인이라면요, 7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도 돼요. 또 단백질은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많이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수육이라든지 생선의 흰살,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라든지 아몬드, 버섯, 이런 것들, 시금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식물성 2, 동물성 1로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의 요구량, 만약에 60g이나 70g 정도 되는 단백질의 요구량이라면 이 요구량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을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20-30g씩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20-30g, 점심에 20-30g, 저녁에 20-30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을 안정화시키셔야 돼요. 혈당이 안정화되어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적절히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뱃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식단의 원칙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죠.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과일을 갈아낸 주스, 이런 것들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상승하게 만들면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도 엄청나게 빨리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고, 탄수화물들은 이런 빵떡면, 과자,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아니라 통곡류 위주의 적절한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야간 탄수화물 제한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간에 야식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야간에 야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먹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요, 우리 췌장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밤사이에는 원래는 혈당이 안정화되고 뚝 떨어져 있어서 인슐린 레벨도 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밤에 야식을 먹고 나면요, 혈당이 요동을 쳐요. 그리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계속 밤새도록 이제 인슐린이, 췌장이 일을 해서 인슐린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췌장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들은 정말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식단을 구성하실 때 인슐린 감수성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적절히 나와서 적절히 활동을 하고 우리 몸에서 쉬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야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스트레스 줄이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세 끼를 먹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 이외의 시간에는 간식 같은 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또 좋아지게 하려면 간헐적 단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정도의 완전한 공복 시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이런 공복 시간을 잘 만드시고요, 거기서 성공을 하시면 14시간, 16시간까지 공복 시간을 쭉 만들어 간다면 인슐린이 아주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고 푹 쉬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살을 줄이는 식단에는요, 이런 4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는 언제 어떨 때 사용하길 추천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뭐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냥 정상적인 체형이고 약간만 살 더 빼면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위고비, 마운자로의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위고비, 마운자로 치료 대상이 있어요. BMI라고 하죠. 키 몸무게로 계산한 BMI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요, BMI가 27 이상이면서 30이 안 되더라도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런 성인병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BMI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이제 고도 비만인데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도 전혀 살이 안 빠지고 각종 성인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특히 이제 식사 조절을 하고 싶은데 식욕 통제가 안 된다. 밤에도 야식을 시켜 먹고 막 자다 깨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인근 병의원에서 꼭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전문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도움을 일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실제 진료실에서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뱃살에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요. 대사의 문제를 잘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요, 수면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뱃살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경향도 있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잠을 잘 자겠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노력 여하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면 같은 경우는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식욕을 안정화시켜주고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를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 수면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겁게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즐겁게 나는 게임을 할 거야, 또 밤새도록 OTT 영화를 볼 거야,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하는 분들은요, 수면 시간부터 확보를 하십시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에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수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결국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일도 많고 사회적인 뭐 가정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시고 산책이나 여행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생활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스트레칭이라든지 종교생활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갖고 계시는 것, 잘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뱃살을 빼시려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충분히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럴 때 먹으면 살이 더 많이 찌나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호르몬들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당 떨어지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당 떨어지면 승질나죠. 막 저도 거의 장애 수준으로 배고픔을 못 참는데 그 일정한 시간에 꼭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당을 찾게 된다. 그럼 당이 가장 빨리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탄수화물 중에서 뭐 단 게 많죠.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우리 행복 호르몬, 그것이 분비가 돼서 탄수화물 먹으면 또 단 걸 먹으면 그게 분비가 되고 또 그게 학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찾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라는 또 그런 호르몬도 알죠. 그래서 도파민도 우리가 이제 어떤 쾌감, 그런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좀 쾌락,
쾌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은 뭐 당연히 또 요즘에 정제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농축돼 있고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너무 쉽게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돼서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만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중년들, 특히 갱년기 분들은 간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 간식 중에서도 옛날의 간식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떡이잖아요, 떡. 그래서 떡, 빵, 그리고 이제 뭐 고구마, 감자. 그러면 그게 이제 구황식물이라고 해요. 구황작물? 구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밥 대신에 먹으라는 거잖아요. 밥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배가 또 든든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밥 대신에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드시고 또 밥은 또 따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갱년기가 되면 어때요?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하고 똑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젊을 때보다 덜 먹고 운동량을 늘려야지 현상 유지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젊을 때보다 더 먹고 운동은 더 안 하고 그러면 체중이 4배로 늘 수밖에 없어요. 갱년기 이후 유독 배에만 살이 잘 찌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갱년기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일단 여성들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은 원래 복부에 지방을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이제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잖아요. 폐경이 되고 갱년기 되면.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많이 축적하겠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아줌마 몸매, 배불뚝이 되고, 그리고 위나 장이나 이 복부 쪽을 가장 많이 못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근육량이 떨어지면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또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기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예전에 비해서 자꾸 살이 찌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날씬하죠. 근데 사실은 날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는데, 저는 일체의 간식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에 케이크도 한 조각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간식은 죄악이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먹을 걸 한 끼를 아껴서 아프리카 이런 데 구호하고 구제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진짜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나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간식을 드시면 내 신진대사 떨어지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 하잖아요. 사실은 치아가 약해진 이유는 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덜 먹으라. 그런데 임플란트를 해서 예전보다 젊은 사람만큼 먹고 젊은 사람보다 더 먹으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고 신진대사, 기초대사 떨어지는데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갱년기는 우리가 생리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떨어지는 게 갱년기잖아요. 그만큼 혈액이 줄어들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냉해진다는 거예요. 냉해지면 신진대사, 기초대사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연비가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덜 먹어야죠. 그래서 무조건 덜 드시고 씹는 속도는 예전에 2배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량은 줄이고 오래오래 씹는 속도는 2배로 해라. 간식은 죄악이다. 딱 이렇게만 실천하시면 무조건 이 갱년기 비만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일단 당뇨병, 혈압,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 이런 병, 이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병에 당연히 걸려서는 안 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병이 있어요. 중풍이에요. 중풍만큼 비참한 병은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비만한 사람이죠. 비만해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이 1순위예요. 요즘에는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요즘에 고혈압을 조절을 하죠, 혈압약으로. 그런데 혈관도 좁아졌고 피도 탁해졌는데 내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피를 보내려면 압력이 필요한데 너무 높으면 터지니까 혈압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정체가 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중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차라리 아닐 말로 죽는 게 낫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고, 그죠? 그냥 내가 팔다리를 못 쓰면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요양병원 가셔서 그냥 기다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비만하다, 그러면 음식량부터 줄이고 오래오래 씹고 일체 간식 끊으시고 중풍 환자를 매일 그냥 떠올려 보세요. 하늘이 특별히 나에게만 은총을 내리고 나만 이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중풍에서 예외일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풍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풍에 아찔한 생각을 하시면서 꼭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이 식욕 조절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때문인가요?
많이들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5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잘 먹어라. 잘 먹었으면 배출을 잘해라. 그리고 잠을 잘 자라.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해라.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 5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수면인데, 그 수면은 어느 게 중요하냐? 수면은 무조건 12시간을 자고 7, 8시간을 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재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뇌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뇌에도 찌꺼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돌아갔는데. 그러면 뇌에서 찌꺼기, 림프 이런 것들, 체액 이런 것들이 나쁘고 탁한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 뇌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수면이 무너지면 식습관이 무너지고 식습관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파생돼서 생기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은 잠을 못 자면 사람들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거죠. 막 식욕이 생기도록.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 잠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 이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15% 증가하고 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15%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4시간, 5시간 잔 사람들이 7, 8시간 잔 사람보다 비만할 확률이 50%가 높다. 또 실제 이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민해지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면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또 살이 찌고, 그 중에서 바로 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탄수화물, 단 거 이런 것이 땡기게 되니까 완전히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먹을 시간도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먹을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수면이 무너지면은 호르몬에 대한 문제부터 또 파생적인 그러한 연쇄 효과 때문에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면부터, 비만한 사람은 수면부터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 자라. 이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 꼭 지키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화면에 어떻게 제가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철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일체 간식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으면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9시 넘어서 먹었으면은 반드시 소화를 시키고 자요. 그런데 소화를 시키고 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소파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잡니다. 초벌구이. 그러니까 초벌 잠을 자는 거예요. 반드시 누워서 자면은 위산이 많아져서 그 위산이 식도 쪽으로 막 넘나들겠죠. 그럼 영순 식도염이 오고, 만약에 술까지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음식이 넘어오면서 폐 쪽으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했다. 근데 자야 한다. 너무 졸립다. 그러면 꼭 소파에서 비스듬하게 1-2시간 초벌을 자고 나서 주무셔라. 그래서 그걸 꼭 실천하고,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어서는 어지간하면 먹지 말라. 그리고 잠깐 저는 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러 갈 때 좀 뛰어가고, 점심에 좀 따릉이 좀 타고, 일부러 좀 식당에 멀리 있는 식당을 잡아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고, 사실 그 정도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지키지 않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노동이 된다. 그래서 요즘 운동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과도하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젊었을 때 했던 것을 지금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욕심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30대에 마라톤 풀코스 뛰었다고 해서 지금 40대, 50대인데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허하게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분지족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규칙성이, 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한 분들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먹을 것을 3번에 나눠서 먹는 거예요. 물론 절대량은 줄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비만한 분들 말고는 간헐적 단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하게 내가 수입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어떤 지출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일정하게 이 주인이 일정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열량을 공급해준다는 그런 묵시적인,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내가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줄지, 음식을 언제 줄지 모르면 어때요? 아껴야겠죠? 안 죽으려면. 그래서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돌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하고 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절전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 신진대사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먹만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 10개를 먹어도 10개를 다 써버리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5개밖에 뭐 안 먹었지만 2개밖에 못 쓰면 3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신체를. 그런 면에서 좋지가 않고 또 윤화장도 이거 주인이 얼마 음식을 안 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내가 이 부대를 축소해놨는데 갑자기 많이 주면 어떡해요? 나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흡수 이런 쪽의 기능을 많이 확대해놓고 잔뜩 해서 갖춰놨는데 또 안 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녹이 슬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를 한다. 그게 문제가 돼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 기초대사를 많이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뇌하고 심장만 돌리고 나머지는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 임신, 출산 이쪽은 내가 나의 입장은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쓰질 못해요. 그래서 그쪽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중도 당연히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일 섭취는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오일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에사비는 사실 좀 생소해 있는데 애플, 사과에다가 사이다, 그다음에 비니거, 식초 이렇게 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면 지방하면 꼭 우리가 뭐 살, 비계 이렇게 해서 막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지방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원으로 또 요즘에 쓰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요즘에서 키토 다이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키토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이제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 중에서도 거기서 추천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올리브 오일이 있고 그리고 이 중세 지방산이라고 있죠. MCT. 여기에는 코코넛유, 팜유 이런 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들기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기름 중에 들기름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나 항염증에 좋고 그다음에 신맛들은 뭐냐면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뭐냐면 간에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면역의 어떻게 보면 제1선이에요. 이 고기 육자에다 방패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고 면역을 시키는데 제1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뜻한 거, 이런 산미를 적당히 마시면 피로도 줄고 또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면역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다이어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은 식전에 이런 것을 좀 드시고 나서 본격적인 식사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에사비나 그 레몬수 같은 경우는 물이잖아요. 물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드시면 전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용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년 이후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40대는 이제 갱년기잖아요. 그래서 40대 후반, 또 50대 초반 그때부터 갱년기인데 갱년기의 문제는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했던 것과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젊을 때 내가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다. 이 나이에 곱빼기 아마 못 드실 거래요. 드시고 있다면 문제예요. 아마도 그분은 비만에 매우 높겠죠. 그래서 무조건 음식을 줄이자는 거. 식사량을 줄이고 오래오래 씹어 먹고 그리고 간헐적 운동을 이제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틈새 시간에 10초, 20초, 10m, 20m 뛰어다니는 습관을 갖고 여러분들 전력 질주 해본 기억이 있어요? 뭐 어디 체육대회나 가야 할 텐데
그것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학창시절 말고. 그래서 한 번씩 전력 질주를 하자. 그러면 그렇게 뛰는 습관들이 생기면서 일상에서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신진대사, 기초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갱년기에 우리가 간식, 떡, 빵, 밀가루, 고구마 이런 것들 꼭 좀 피하시고, 그걸 만약에 드셨다면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어서는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9시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물을 드세요. 아니면 정말로 요즘 유행하는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그 식초, 아니면 레몬수 드시고 정신 차리고 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식욕을 참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식욕은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반적으로 배고프다 하면 어때요? 좀 달달한 거, 간식을 찾는다든지 과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을 찾거든요. 근데 저는 배가 고프면 단백질을 찾아요. 예를 들어 단백질 과자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두유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든지. 우리가 느끼는 식욕 자체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걸 대처를 할 때 탄수화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단백질로 대처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의 70%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요인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네, 비만의 70%는 식습관이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식습관의 대원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게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 의미를 모르고도 따라해 보세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자, 이제 해석해 드리면 빵이랑 떡이랑 면, 과자는 금지하고 밥은 절반만 먹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자 안에는 커피 믹스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커피 믹스는요, 웬만한 과자보다도 더 달고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과자에 포함. 예를 들어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뭐 밥을 먹으러 갔다. 삼겹살 집에 갔어요. 그러면 삼겹살 뭐죠? 빵, 떡, 면, 과자 아니네. 그러면 먹어도 된다. 편하게 먹어도 된다. 근데 공깃밥이 하나 나왔다. 이건 밥이죠. 밥은 절반만. 그리고 요즘 삼겹살 집에서는 떡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떡도 같이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떡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떡, 면. 떡이다. 그러면 금지.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커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정제 탄수화물, 곱게 갈아서 만든 이런 빵, 떡, 면, 과자만 피하시더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단백질로 보충해주세요. 운동만으로 뱃살 쉽게 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운동만으로는 뱃살 절대 안 빠집니다. 정말 절대 안 빠져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식습관,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이 대원칙의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건 아주 좋죠. 근데 운동하면은 보통 다이어트 운동은 유산소다.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유산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무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등 근육 운동, 하체 운동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등 근육 운동으로는 랩풀다운 아주 추천드리고요. 로우로우, 이렇게 랩풀다운은 위에서 당기는 거고요. 로우로우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하체 운동으로는 머신으로 하는 스쿼트, 그리고 머신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 두 가지를 아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등과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체중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통증이 뭐냐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인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절대 뺄 수 없다. 하지만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더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의 습관으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습관은요, 식후 10분간 움직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10분간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그냥 진료실에서 막 쉬지 않고 100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그냥 한 세트에 한 20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20개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10분을 하는데, 10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면 100개 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대사 활발해지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한테 추천할 수는 없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이렇게 격렬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막 턱걸이를 하거나 이러면 속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사 후 10분간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좀 집안에서 걸어 다녀도 좋겠죠. 적어도 10분 동안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무엇을 하든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춰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핵심 꿀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뱃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안 좋은 음식, 제가 꼽는 단연코 1위는 비빔밥이에요. 이 비빔밥이 겉으로 보기엔 채소도 많고 뭔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저단백 식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빔밥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고기는 한 30에서 50g 정도인데요. 이걸 다 혼자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 양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단백질이 대략 한 10g 전후밖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 친구들끼리 커다란 대야에다가 막 밥 왕창 때려 넣고 채소 때려 넣고 그냥 고기도 없이 그냥 막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탄수화물만 왕창 먹게 되고, 그렇게 먹게 되면 식사 후에 허기가 빨리 찾아오고 밥을 먹고도 또 다른 간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비추. 자, 그러면요, 저는 비빔밥을 안 먹냐? 자주 먹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먹냐면요, 밥은 절반으로 덜어내고 채소는 왕창 넣은 거 그대로 놔두고 계란을 2개를 넣어주고 고기는 100g 정도를 추가해줘요. 소고기 100g도 좋고요. 삼겹살 안주를 구워서 잘라서 넣어서 비벼도 좋죠. 이렇게 단백질의 양은 높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확 줄여버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비빔밥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빔밥을 드셔보잖아요. 그럼 포만감은 훨씬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줄어들고 식사하고 나면은 든든한 느낌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트, 뱃살을 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다이어트는 이 지식이 아니라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원칙이어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원칙,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요것만 지키면서 오랫동안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 빠질 것 같은 뱃살도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상담으로 아주 많이 빼봤으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요, 더 많은 다이어트 꿀팁이 궁금하시면 닥터호우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